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2023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부동산 시장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내년 되면 다시 정책을 풀어주고 또 금리도 낮아질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도 꽤나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시장, 우리 소득 수준, 경제 규모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자고 일어나면 오른다 이런 기대와 불안, 탐욕 이런 게 어우러져서 형성된 시장이었죠. 이제 좀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사람들 빚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닌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모습입니다. 블랙홀 아시죠? 그 무엇도 빠져나올 수 없는 시공간의 영역, 질량이 없는 빚까지 빨아들일 수 있는 그게 바로 블랙홀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없는 규모의 거대한 부채의 블랙홀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 그 거대한 빚이 또 다른 빚을 낳는 블랙홀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깐 멈췄다가 조금만 부채질 해주니 또다시 빚이 늘어나는 걸 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타오르지 않았던 시장, 그 이전에도 빚의 규모는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었어요. 천조의 가계부채 2013년도의 모습입니다. 이때도 빚 건하는 정책을 계속했죠. 소득 대비해서 40%를 빚 갚는 데 쓰는 사람들이 많고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개탄하던 게 10년 전의 일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집값을 잡는 것보다는 돈을 쉽게 빌려줄 테니까 감당 능력 밖이라도 일단 사주라고 하는 정책을 2013년도에도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다시 빚을 보태서 또다시 집을 사주지 않는 한 순환이 안 되는 구조로 우리는 10년을 버텨왔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 기준금리 3에서 2.5로 내려오고 그 이후 점점 낮아져서 초저금리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빚은 늘어났지만 사람들의 부담감은 오히려 줄어드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더 큰 빚을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레버리지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자산 가격의 폭등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에 부동산 붐이 불면서 아직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미래 수요인 영끌까지 가세하면서 시장은 미친 듯이 거품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여지껏 경험할 수 없는 초대형 버블이 탄생을 했고 그 이면에는 부채의 규모 또한 2배로 커지게 됐습니다. 지금 내년이면 금리 인하하고 시장 상황 좋아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집값이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박근혜 때도 2.5였는데 지금 3.5에서 곧 낮아지니까 부동산은 끄떡 없다는 사람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너무나 달라져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10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경기를 부양해서 시장을 띄우려는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감당할 수 없는 가계부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정책 목표 중에서 하나는 포기한 거죠. 가계부채 해결은 뒤로 미룬 채 부동산 활성화에만 사람들이 꽂혔어요. 당시의 주담대 금리 계속해서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났죠.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무게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러니 사람들 예전보다 더 많이 빚을 내는 이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늘린 빚이 2배가 됐어요. 박근혜 정부 때 1000조의 가계부채 이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고 또 엄청난 규모였는데 이 당시 금리 4% 기준하면 연 40조의 이자를 온 국민이 감당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2000조의 부채입니다. 금리는 5%가 넘어가죠. 단순히 계산해도 이자 비용이 2배가 넘게 늘어난 상황이에요. 부담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대적인 부채의 규모도 커졌고 그 돈을 사용하는 대가도 훨씬 더 비싸진 이런 시기가 됐습니다. 대외적인 상황도 완전히 달라졌죠. 한미 기준금리의 역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수가 침체되고 경기가 활력을 잃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 그 당시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2%가 넘는 한미 기준금리 역전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부채의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긴축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유지하고 있고, 그 사이 우리보다 신용이 좋고 체력도 탄탄한 외부의 금리는 상승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동결해도 조달금리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채권금리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중국의 상태도 괜찮았어요. 중국이 성장 일로에 있었던 시기, 지금은 침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을 꽤나 오랜 시간 겪으면서 가계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지게 됐고, 그 사이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거품이 끼게 됐습니다. 또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가 되고 예전처럼 쉽게 물건을 조달해서 쓸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 자국 중심의 경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동안 돈풀기를 주도했던 미국이 20년 만에 최대의 금리 수준을 보이면서 가파른 긴축을 보인 이런 상황입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상황은 달라졌는데 우리는 주체할 수 없이 빚을 늘려가고 있고, 이게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부동산 화랑을 타고 수많은 신규 부동산 물건들이 생겨났고, 이를 선점하면 돈 번다고 생각한 많은 가게들이 분양을 받았어요. 이런 것들 이미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 대금을 지급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도금, 잔금 대출, 이런 집단 대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증가할 미래의 부채가 이미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수많은 아파트를 팔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죠. 반포, 방배, 잠실, 또 재건축 활성화, 공급 부족 이슈를 이야기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분양 물량들, 대부분 이러한 사업장들 자금을 쏟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부채, 남의 돈 빌어와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 다 빚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빚의 크기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업 부채 이런 식으로 증가가 예정되어 있고, 가계부채 또한 이를 분양받음으로써 중도금, 잔금, 빚으로 증가하게 될 이런 상황입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들, 잠정적으로 합의된 금액도 빚을 내서 조달해야 될 판인데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죠. 공사비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택을 공급하는 역할, 정비 사업을 통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 사업비에 대한 부담 전부 다 대출로 조달하고 있죠. 또 시공사에 줘야 되는 공사 대금조차도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일단 조달하는 형태로 다 외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상으로 건물 지어주고 있는 시공사들도 지금 돈이 귀해지는 시기가 왔고, 이들 또한 돈 융통해서 사업하고 있는데 금리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외상으로 공사해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 올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올라가면 분담금 상승하게 되죠. 또 공사비가 협상이 안 되면 그만큼 사업 기간은 늘어지게 됩니다. 입주 지연이 되면 또 그만큼의 금융 부담 추가로 부담할 수밖에 없어요. 메이플자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죠. 시공사 처음에 계약한 거 9천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공사비 증액 1조 4천억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부담이 5천억 정도 늘어났고, 이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둔촌주공 사태처럼 늘어난 기간만큼 고스란히 조합원의 금융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죠. 잠실, 진주도 공사비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되고 외상으로 짓고 있는데 상황이 달라졌으니 더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분쟁 끊이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계약했던 것보다 2천억 정도 더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 가구당 추가로 1억 4천만 원을 분담해야 합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돼서 공사가 지연이 됐는데 이 얘기 공사 기간이 늘어졌다는 뜻이고 공짜로 지어주던 집 일반 분양으로 일부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 기간만큼 또 돈을 빌려 썼으니까 이자 금융 비용이 추가돼서 공사비 인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 자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지금 집값에 조금만 부담하면 훨씬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 빚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자기 돈으로 진행하지 않으니 계속해서 빚은 쌓이는 구조입니다. PF 폭탄 터진다 했지만 지금까지 이연시키면서 이자는 10%대가 넘어가고 있고 늘어난 이자만큼 고스란히 빚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생금융 얘기하고 금융기관 압박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도 이자를 낮춰줬지만 연체율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연체가 늘어나면 그만큼 연체이자 추가로 쌓이게 되죠. 또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공사비 투입해서 건물 지어준 건설사들 휘청이고 있습니다. 물건을 팔아서 외상으로 지었던 대금 회수해야 되는데 물건이 안 팔리게 된 거죠. 준공후 미분양 물량은 쌓이고 있고 작년 대비해서 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했음에도 악성 미분양은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채 문제 감당이 안 돼서 여기저기서 신호가 나타나고 있어요. 금융권들 돈 빌려준 회사 부실해지면 자기네들 문제 되니까 돈 빌려준 주체들 빚에 빚을 내서 감당하면 그나마 연명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니 경매 공매를 통해서 빌려준 자금을 황급히 회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40조 특례를 풀고 50년 초장기 모기지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빌려준다 해가지고 잠깐 시장을 부양하나 싶었는데 다시 시장은 거래 소강 상태로 빠지게 됐어요. 그 사이 전 세계가 긴축의 기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유일하게 폭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기업 부채 또한 빚으로 빚을 막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 유예해준 기간만큼 빚은 더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연착륙은 불가한 상황이 됐어요. 올해 국가 총 부채 6천조가 넘어섰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상승한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가계기업 정부 이 경제의 3주째 어느 누구 하나 빚을 줄이지 못했어요. OECD 31개국 평균 14%씩 다 부채를 줄였는데 우리는 오히려 5%나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연착륙을 운운하면서 돈을 빌려주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1년의 기간을 벌었지만 그 사이 빚은 더 많이 쌓인 결과를 얻게 됐어요.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지금 절대값 자체가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연착륙같이 한가한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닌데도 부채를 줄이려는 노력을 안 하고 오히려 또 내년 되면 또 빚을 내주겠다 이런 걸 궁리하고 있는 한심한 상황입니다. 1년을 유예시켜 줬는데 과연 이들 빚 갚을 수 있을까요? PF 시장 유예하는 것도 올해가 끝이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134조 원 또 몇 조 늘어난 상태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164조 원에 달하는 PF 대출이 물려 있어요. 강남 불패, 강남의 청담동 노른자 중에 노른자죠. 여기에 있는 PF 사업 만기 연장 가까스로 해줬습니다. 청담동에 최고급 주상 복합을 짓겠다고 브릿지론을 통해서 4,600억을 조달해서 빚으로 벌린 사업입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가 1,900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사업이 언제 다 되는지도 모르고 새마을금고도 내 코가 석자니까 돈 다시 안 빌려주겠다고 했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땅만 매각해도 자기가 빌려준 돈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주장을 했지만 후순위로 빌려준 회사들은 모든 돈을 날릴 판이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 그렇게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 조건 이자율 10%대로 껑충 띄었고 내년 5월까지 서울시 인가를 받고
본 PF 전환을 위해서 리파이낸싱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이런 모든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이거 안 되면 결국은 정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같은 경기 상황에서 펜트하우스 300억, 주택 100억 이상 팔겠다고 추진하는 사업 계획만 믿고 지금 본전 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돈 빌려줄까요? 청담동 유수의 사업장이 이런 지경인데 그 이하에 있는 것들은 말 안 해도 엄청 심각한 상황입니다. 방배동 역세권 땅도 공사가 중단이 됐죠. 서초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고 고가의 주택을 수요할 사람이 시장에 엄청 많다고 얘기했던 시장이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됐겠죠. 근데 미분양이 급증하고 공사 대금은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서초구 역세권 노른자의 땅인데 6차례나 유찰된 끝에 617억짜리가 360억으로 반토막에 겨우겨우 팔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유수의 사업장들마저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더 경기가 얼어붙을 거니까 연장해줘라 여러 얘기가 있었고 가까스로 연장을 했지만 이 이자는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상징성이 커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결국 시간의 법만큼 비용으로 쌓이게 됐어요. 이미 연착륙은 물 건너 갔어요. 부동산 가격은 선을 넘은 지 오래고 요지의 사업장마저도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부채의 블랙홀이 생겼고 이 부채의 블랙홀에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면 결국 그 크기를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PF 사업 같은 경우는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서 가게 같은 경우는 채무 조정을 통해서 파산 회생으로 그 빚의 규모를 털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부채의 블랙홀 근처로 가서 쑥 빨려 들어가게끔 정부는 권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대출 뭐 이런 얘기 하죠. 부채 근처에만 가도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져야 다시 거래가 살아나고 시장은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돼서 부동산을 매입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오른다는 말만 믿고 분화방처럼 뛰어들었던 영끌들, 가장 고점에 뛰어든 영끌들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는 중이고 겨우겨우 탈출하거나 아니면 아직도 빚의 블랙홀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발 섣부른 판단 하지 않고 조금 더 시장을 관망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영상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